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죠? 네. 네. 어, 저는 이제 큐라캠에서 온 임효영이라고 아까 좀 전에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큐라캠이라는 회사인데, 큐라캠이라는 회사의 뜻은, 큐라는 이제 큐어,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캠은 케미칼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큐라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먹는 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케미칼 드럭이기 때문에 케미칼 드럭을 통해서 뭐 치료한다 이런 뜻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제 제약 산업 쪽에 속하는 회사고, 기본적으로는 앞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약 개발과 관련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영상이 여기 유튜브 제가 걸어놨는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네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제 회사 되면은 제 회사 한번 자랑 삼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큐라캠은 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한 ADME 스터디를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 합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유일의 표지 전문 업체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원자력과 관련한 전공을 하시는 학생분들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원자력과 관련해서 하면은 뭐 발전이라든지 비파괴라든지 그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연구소에 가서 또 진로를 펼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류가 될 거고, 저희는 그 안에서 발전이나 비파괴와 다른 아주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큐라캠이 유일한 회사고,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사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전이나 뭐 비파괴 검사 같은 그런 대부분 생각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신약 개발과 관련한 쪽에서 또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통해서 한번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개념이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한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런 데 쓰이는구나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데 쓰이는 걸 가지고 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경기도 김포에서 이제 설립을 했다가 회사가 좀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2016년에 충청북도 오송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송은 이제 세종시 근처에 있는 데니까 대전, 세종, 오송 다 비슷한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건물이나 요게 저희 회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면, 유튜브로 보면 더 멋있는데, 그래서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지만 사진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합성을 하는 연구원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관련한 전공을 한 분들이 저희 회사의 주된 연구원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화학을 유기 합성을 전공한 화학과를 나온 연구 사람들이 와서 합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다라는 점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합성을 하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다른 회사가 없고 큐라캠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큐라캠의 고객회사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고객회사가 되는데, 한국에도 물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많이 있지만, 한국은 우리가 언론에서 들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카피약을 만든다, 이제 그걸 제네릭 드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신약 개발된 거를 그 특허가 만료되면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과거에 많이 해서 시장이 좀 작았고, 그래서 큐라캠의 원래 메인 타겟 시장들은 해외에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대형 제약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해외 대형 신약 제약사를 대상으로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하는 일을 좀 소개하면서 그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쓰임새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산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의 노령화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향후 먹거리 산업의 중요한 그런 산업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약 12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서 연평균 성장률이 3에서 6% 정도 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거는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반도체가 이제 400조 원이라고 하면은 의약품이 1200조 원이니까 4배 정도 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의 수치는 매년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2015년 기준 조금 지났지만 그 기준으로 매출 200조에 영업이익이 26조였는데 신약을 개발하는 길리어드라고 하는 회사는 매출이 40조 원밖에 안 하는데 영업이익이 26조 원이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 물론 아닌 회사들도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약 산업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성장도 비교적 빠르고 향후에도 오랫동안 각광받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놨고, 그 안에서 옆에 표를 보면은 이제 국가별 점유율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점유율은 안 적혀 있는데 1200조 원 중에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여기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요 한국의 점유율을 계산해 보면 통상적으로 2% 언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에서 2% 정도 사이에 해당되는 게 한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상당히 작죠. 전 세계 순위로 따지면은 15위에서 20위 사이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제약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제약 산업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 15위에서 20위권 정도 하고 점유율로는 2% 정도에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 산업에서 뭔가 큰 돈을 벌고 싶다 또는 산업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한국 시장보다 98%가 있는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게 좀 더 현명하거나 또는 맞는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해가지고는 물론 성공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 산업은 기본적으로 신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부가가치가 있고, 신약을 만들고 나면 그 신약을 가지고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여러 제약사들이 또 카피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신약 개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리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소개하는 김에 적어보면 여기에 헤드 타이틀에 적혀 있는 것처럼 10에서 15년 정도의 개발 기간 동안 평균 3조 원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성공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보면 0.5% 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임상시험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임상실험을 하기 전에 사람한테 하기 전에 동물한테 먼저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한테 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임상 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비임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임상 실험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이 있고 그 임상 실험을 거쳐서 모든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테스트해야 되는 거를 임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쉽게 유추를 해보면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익숙하게 이제 들어본 것이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임상 1상이 끝나면 당연히 2상으로 가고 2상이 끝나면 3상으로 가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우리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을 먹었을 때 약효를 테스트하는 거는 2상, 3상에 가서 테스트를 하게 돼요. 2상에서 약효를 테스트해서 약효가 있나라는 걸 보고 약효가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3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이 약효가 여러 명한테 먹여도 공통적인 그런 약효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러면 일상에서 왜 병도 안 걸린 사람 그 대상으로 해서 일상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요즘 바이오 드러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약들, 뭐 타이라놀,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은 다 화학약품을 가지고 조제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미칼 드러그이거든요. 큐라케미의 케미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화학약품들을 가지고 만든 어떤 물질을 먹었을 때 약을 치료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먹고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부작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좀 더 다르게 말하고 독성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효를 테스트하기 전에 건강한 성인 남성을 통해서 먹여서 독성이 없는지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한테 먹여가지고 부작용이 없는 약인데 약효도 있는지를 보는 그런 테스트를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독성과 관련한 것들을 일상에서 훨씬 더 많은 약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한 100개를 먹였으면 100개 중에서 독성에 문제가 있다 또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그런 다음에 이상으로 가니까 이상의 약은 이상에서 테스트하는 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앞 단계로 가면 앞 단계로 갈수록 더 많은 후보 물질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동물도 이와 유사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예를 들면 더 쉬워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독성 테스트를 하는데 그 독성 테스트의 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생식 독성도 있고 유전 독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성들의 테스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성은 어떤 컴파운드 화학약품을 먹였을 때 사흘 뒤에 어떻게 되는지, 뭐 1시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개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일상을 통해서는 아주 비교적 정형화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하기 좀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장회사가 일반 회사들 중에서 상장을 시켰다 그러면 좀 더 검증된 회사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신약을 개발하는 지원하는 업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상장한 회사들이 독성을 테스트하는 회사들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일상에서 독성을 테스트할 때 동물을 가지고 독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형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효와 관련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이 해당 약별로 스스로 이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한 결과 기존의 약보다 우리 약이 훨씬 더 우수해요. 또는 치료하지 못했던 약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하면 입증할 수 있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좀 더 부가가치가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한 거는 독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약효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한데 큐라캠이라는 회사가 하는 거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약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실험, 아까 첫 장에서 이야기했는데 ADM이라고 하는 실험과 관련한 서비스를 큐라캠이 제공을 하고 있고 큐라캠이 제공을 한다라는 거는 이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쓰인다. 라는 거를 오늘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ADM이라는 거는 여기 있지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영어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이라고 하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첫 번째를 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ADM 스터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말하는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화학약품을 먹었을 때 신약 후보 물질이 되겠죠. 아직 약으로 승인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개발 중인 약인데 거기 먹었을 때 당연히 인체에 흡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있고 뭐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통약이면 머리로 가야 되고 간장약이면 간장으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분포 시간이 지났을 때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약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면은 인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사작용이라고 하는데 대사작용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지? 라는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약효가 발현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배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복용을 하는데 그게 인체에 다 쌓여 있으면 결국 죽겠죠. 그러니까 약효가 발현되고 나면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은 되는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라는 거는 기억이 당연하게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라는
데이터가 꼭 필요한데 신약 후보 물질에 그때 화학약품을 먹여가지고 6시간 뒤에 이틀 뒤에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인데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 신약 후보 물질에다가 추적 장치를 붙여요. 트레이스를. 그 트레이스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 장치로 붙여 가지고 6시간 뒤에 찍어보면 어디 있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큐라케미 하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 합성 말고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 의료와 관련한 부분에 쓰이는 거는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게 있잖아요. 그건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약품을 먹고 찍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진단할 때 확인하는 방법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치료할 때 쓰는 방법 그게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나 진단에 쓰이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추적 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한 실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케미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큐라케미 하는 일을 저희가 이제 라디오 레이블링 컴퍼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라디오라는 건 라디오 액티브한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고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딱지를 붙인다. 이제 표지를 붙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동물한테 먹여서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사람한테 먹여서 임상 실험, 이런 걸 하는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큐라캠은 그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표지를 하고 나면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인체 실험도 해야 되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실험실 수준의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서도 이제 원자력 의학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상업적인 용도로 정상적으로 각국의 FDA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식약처에 해당되겠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약이 돼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정식적인 ADME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곳은 아직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도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있다 또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큐라캠이 매년 한 80개 정도의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개 중에서 실제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는 몇 개 안 돼, 굉장히 적은 수가 될 텐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80개의 컴파운드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실험을 하는 곳이 제대로 인정받을 만한 곳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큐라케미 하고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쓰이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원리가 어떤 것을 추적하는 때 추적 장치로 쓰는 그런 거니까 이게 진단할 때 쓰이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이제 같은 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화장품을 만들 때도 이런 유사한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비료를 만들 때도 이런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쭉 추적해서 따라가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화장품이 최종적으로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소멸되는지 또는 비료를 먹었을 때 이 비료가 뭐 동물이 또 비료친 어떤 농작물을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비료를 뿌렸을 때 농작물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경로를 이동하는가도 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로 치면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독성에 대한 입증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회사를 와서 환경부에서 이 추적 장치를 달아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좀 진행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때 좀 바빠가지고 못해서 일본에 있는 저희 협력업체를 소개시켜줘서 일본에서 그 실험을 해서 진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 삼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창업과 관련한 이야기죠. 그래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뭔가 의문스럽다 이런 의미로 좀 적어놨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세 명이 저희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 그 다음에 제가 이제 CFO죠. 그 다음에 저희 연구를 책임지는 CTO, 테크놀로지를 책임지는 CTO 분, 이렇게 세 명이 저희 회사의 주요 임원이고, 이 세 명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당연히 이제 대표이사가 이 주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계신 저희 사장님께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큐라캠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제 성공한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처음 들어봤고, 이후에도 듣기가 참 어려울 거기 때문에 큐라캠은 아직 성공한 회사라고 생각하진 않고 여전히 성공을 하고 싶어서 도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큐라캠을 보면 밑에 이제 몇 가지 글씨도 적어 놨는데 저희 사장님의 이력을 보면 되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대부분 이제 남성분이 많으신데 저희 사장님 기본적으로 여성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도 여성 CEO라는 거는 뭐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독특하기도 한데 여기 저희 사장님 이름으로 신숙정이라는 게 저희 사장님 성함인데 그 이름으로 큐라캠 신숙정으로 인터넷에 쳤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개의 기사를 제가 붙여놨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의 변신은 무죄. 20년 전업주부 CEO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기사로 제가 해놓은 게 46세 CPA. CPA가 회계사입니다. 제가 회계사거든요. CPA. 그 다음에 파트너. 파트너라는 건 3일 회계법인 안에서 주요한 자리에 올랐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큐라캠의 대표이사. 긍정의 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독특한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 사장님이 46살에 회계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뭐 회계사 될 때는 제가 못 뵀기 때문에. 근데 46이 언제였냐 하면은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을 때. 그래서 그 전까지 사회생활 안 하던 분이었어요. 가정주부였죠. 그래서 가정주부로 45년을 45년에 45이 되실 때까지는 이제 가정주부셨다. 그래서 그렇게 쭉 지내다가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해서 미국 공인회계사를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 대학 들어간 다음에 3일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마의 변신은 무죄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고 거기서 46세 회계사를 합격해서 3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3일회계법인은 여러분이 뭐 3일회계법인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김현장은 워낙 유명해 잘 아시죠. 뭐 법률회사 하면 김현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계법인에서는 3일회계법인의 이 독보적으로 국내 1위 회계법인입니다. 규모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중요한 회사들은 다 3일회계법인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일회계법인이 가장 큰 회사인데 3일회계법인에 46이 넘어서 몇 세에 입사하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47에 3일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했을 때 제가 이미 입사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일회계법인의 이제 선배인데 나이는 어리고 저는 정상적으로 아까 소개했지만 정상적으로 경영학과 나와서 친구들이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하길래 회계사 공부를 해서 뭐 대학 졸업하면서 회계사를 합격을 해서 바로 3일회계법인에 96년도에 입사해서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한참 후배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일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온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와야 일도 시키고 뭐 복사도 해오라고 시키고 뭐 시키고 할 수 있는데 40이 넘으신 어르신이 입사를 하면 상당히 난감하죠. 후배도 아니고 이거는 신입사원인데 어려운.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반대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조직 안에서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서 10년 뒤에 입사를 했다 그런데 되게 한 10살이나 또는 10살, 15살 어린 애들이 뭐 선배로 있는 그런 조직에서 있다면 선배도 어렵겠지만 들어온 사람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도 상당히 어려우셨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일회계법인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일회계법인에서 이제 굉장히 제가 들어가던 96년도에는 3일회계법인이 1000명이 채 안 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3일회계법인 1000명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아마 저희 사장님이 들어오신 그때는 3일회계법인이 한 1000명 넘어서 한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뒤로 계속 성장해 지금은 뭐 훨씬 더 큰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변경을 하면서
뭐 이 조직으로 갔다가 저 조직으로 갔다가 조직 변경을 자주 하게 됩니다. 큰 회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희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사했을 때는 저는 몰랐고 그냥 큰 회사니까 오다가 다 왔는데 이상한 아주머니가 계시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별 관심이었었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조직 변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됐는데 만났을 때 직급은 저보다 이제 낮았고 이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같이 일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는 이미 저희 사장님이 몇 년의 이제 3.1의 개법이 적응 기간이 거쳤을 때 오셨고 저는 이제 직급이 조금 더 높은 상태가 된 상황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맞고 또 뭐 그래서 좀 친해지게 된 거예요. 저희 사장님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면서 둘이서 이제 잘 지내는 그런 시절을 좀 지내다가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3.1 회계법인에서 있다가 그래서 2009년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3.1 회계법인에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계셨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있다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업을 하게 저희 사장님께서 주부를 하다가 전문가가 소위 말하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그 회계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최대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했는데 또 영어를 좀 잘하세요. 보통 보면은 공부를 조금 했다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다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은 좀 읽을 줄 아는데 문장들은 좀 읽을 줄 알지만 어디 가서 말하고 발표하라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이제 마찬가지로 대부분 회계사들, 변호사들 전부 다 영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1 회계법인도 대부분 영어를 못해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 당시에 그때 한번 회계사들이 이제 그 산업별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겠다. 3.1에서. 그래서 산업별로 전문가들을 딱 이렇게 너는 어떤 산업 할래? 이렇게 지원을 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약산업이 좀 인기가 없었어요. 3.1 회계법인에서. 왜냐하면 회계감사만 돈이 되고 제약산업에서 한국에서 아까 말했죠. 되게 시장도 작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되는 데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계사들이. 제약산업이 돈이 잘 안 되니까 지원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자가 좀 없는데 반대로 세계 시장을 보면은 3.1 회계법인은 PwC라고 하는 세계 글로벌 그 어카운팅 컴퍼니 회계법인하고 파트너사인데 PwC의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제약 산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PwC에서는. 근데 3일은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돈을 벌 시장인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원자가 너무 없어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PwC 서비스를 좀 연구를 해서 국내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뭐 영어가 돼야 자료도 보고 PwC에 있는 그 임원들하고 좀 회의를 하면서 뭔가 좀 정보를 얻어내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더 없죠.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그 당시 이제 3.1회 회장님께서 신숙정이라는 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당신이 맡아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 산업을 맡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담당을 하게 되고 그때 첫 번째 한 게 헬스케어 2020이라고 헬스케어 산업의 2020년도의 변화에 대해서 나온 거의 한 5년 정도 뒤를 예측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3.1 회계법인에서 그거를 3.1 회계에서 한 게 PwC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번역해서 한국에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번역을 한 다음에 3.1 회계법인은 브랜드가 있는 큰 회사니까 이런 거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약협회 같은 데 가서 발표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제약협회에 가서 여러 박사들 앞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에서 전망하기로는 2020년에는 이렇게 변화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발표를 하니까 그때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어떤 박사가 이제 찾아와서 이런 레디오 레이블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하는 데도 없고 신약 개발한테 꼭 필요한 거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그 박사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은 가정주부였다가 회계사였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이런 합성이라든지 신약 개발과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는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대는 그래서 자본을 대고 기술을 대는 사람이
합쳐져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밑에 있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사장님과 제가 같이 이제 뭐 좀 친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사장님이 전체를 총괄하시고 그 다음에 CFO로서 저는 이제 당시에 여러 회사를 컨설팅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회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살림을 사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살림을 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TO가 있는 라고 돼 있는 부분은 연구를 담당하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통상적으로 저를 만나는 여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 친구들 또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야, 너 회계사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왜 이런 중소기업 이런 회사를 가느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고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밑에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런 그 46세에 처음 사회생활 시작한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창업하게 됐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인연들이 닿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느냐. 그 다음에 저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나이도 좀 제법 됐고, 사회 경험이, 나이는 많은데 사회 경험은 그렇게 풍부한 건 또 아니었고 하니까 그 나이에 굳이 또 3일 개범에 들어가서 인재 정착할 만하면 그냥 있지. 왜 또 나오냐 이런 질문을 저희 사장님을 향해서도 하고 저를 향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제약산업이 한국에서 돈 벌 수 있어 이런 거 2%밖에 안 되는데 국내 시장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전공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런 거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저희 사장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뒤에 보면은 좀 더 요 뒷장에 좀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창업을 할 때 저희 사장님의 생각은 그 박사가 와서 이런 일이 있고 이게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꼭 필요한 건데 국내에 없으니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제약산업의 헬스케어 2020을 번역을 하고 또 제약산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쭉 산업을 살펴보니까 이 제약산업 또는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은 맞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척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뒀다가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에는 개인으로서 하기에는 힘이 좀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고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 좋은 아이템이 이제 포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야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뭐 답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는 한국의 제약 산업이 좀 더 신약 개발 위주로 체질도 개선돼야 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이런 걸 못 하는 회사가 한국에 없으니 우리 회사 제약 회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 제약회사 사람들도 영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가서 좋은 대접도 못 받고 돈도 비싸게 주고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다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주면 다는 못해도 요거라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떻게 보면 순진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손해를 보거나 돈을 벌지 못하면서는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연세가 많으신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창업 이야기를 할 때 비즈니스 아이템을 어떻게 뭐 선정을 했냐라고 하면은 뭐 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와 있는데 크게 제가 이제 적기로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했더니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니치 마켓으로 이걸 찾았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아주 정교하고 또는 뭔가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일반적인 통계 자료하고 큐라캠의 상황은 사실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하고 좀 더 동떨어진 회사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큐라캠이 아직 성공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건 뒤에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가지를 적어놨는데, 비즈니스 아이템 선정이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뭐 순진한 생각에 좋은 도움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서 선정을 했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아이템이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싶고, 유기적인 조직 구성은 통상적으로 이 분야 또는 방사성 분야 이쪽도 주로 박사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공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되는 부분 많지만, 퓨라켄 같은 경우는 박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듀얼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서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다. 이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담당하는 쪽하고는 조금 그 전공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뭐 친구하고 같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리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타겟 고객 선정,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맞는 마케팅 활용, 뭐 이런 거 적어놨는데, 이 고객 선정도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요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타겟을 선정을 하고 그 타겟에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까지는 오늘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영업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은 전공을 가진, 또는 박사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전공을 가진, 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적합하고 분석도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실제로 현실에서 잘 구현을 시켰느냐 아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 플러스 아무리 즉흥적으로 하더라도 좀 더 진단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분석해보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항상 필요하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큐라캠은 지금 현재는 2009년에 설립해서 2023년이 됐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 회사가 이제 지속되어 왔고, 현재는 작은 회사지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해왔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큐라캠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무난하게 잘 지내왔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큐라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당연히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 예를 들면 5년 뒤, 10년 뒤에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것처럼 2009년에 설립이 됐지만 2015년에는 실험실 자체를 폐쇄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때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꼭 필요한데 안전관리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하고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 누군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또 관계기관 찾아가서 설명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019년에는 이 여러 직원들이 거쳐가다 보니까 뭐 관계가 좋게 나가는 직원도 있고 관계가 또 나쁘게 나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나간 직원 중에 한 명이 큐라캠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다라는 제보를 하게 돼요. 나가서 앙심을 품고. 그래서 갑자기 예고 없이 조사원이 들이닥쳐가지고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제보라고 생각하지만, 제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내부인이었던 사람들이 제보하니까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 내부에 관련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의견 제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찾아가고 또 그 제보자가 우리 고객이 일본에 메인 고객이 있는데 일본에다가도 그런 메일을 보내서 알리고 하니까 일본에서 찾아가서 이런 일이다라고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라캠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큐라캠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실험실을 폐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였고, 두 번째 내부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 조사를 강도 높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했다면 또는 실제로 큐라캠이 그런 일을 했다면 저희가 허가가 취소가 돼서 사업이 중단이 되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라고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또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실험 도구가 오염돼 있다라는 그 명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험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늘 실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규정상으로는 오염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오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이 적인 면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아주 사소한 걸 지적하는 걸로 끝나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정기검사는 오히려 면제를 받는, 우리가 해보니까 너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면제를 받는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응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해외 고객에게 또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 이제 한 가지를 딱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3.1회계법인에 있을 때 저희 회장님, 제가 이제 당시에 있었던 저희 회장님도 어디 나가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항상 체력을 강조하셨고 저희 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이제 50대인데 50대까지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에는 항상 모두가 다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여러분들의 체력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저는 좋은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세대에서는 어쩌면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저희 생각에는 성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올 때는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대학을 가서 대학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다가 회계사가 돼가지고 회계사로 들어가니까 또 제 주위에 비슷한 친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능력에서 또 결과적으로 이제 교육과 관련한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었다면 그 뒤로부터는 좀 더 균질적인 집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균질적인 나와 유사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1회계법인에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제가 한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서 와서도 이제 15년의 정도의 큐라캡에서 있었는데, 3.1회계법인의 15년간의 생활은 굉장히 균질한 집단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를 보면 굉장히 체력이 중요했다고, 그때 훨씬 더 체력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체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배웠던 걸 가지고 이 창업을 해서 15년의 생활을 제가 해오게 된 건데, 그때 보면은 제 주위의 동료들은 다 비슷한 능력을 가졌고 다 비슷한 경험을 가졌고 그런 애들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남들 한 번 생각할 때 두 번 생각해보고 고객들에 대한 솔루션을 쟤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한 번 더 생각해서 A 안 말고 B 안도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필요로 했던 것들인데, 나의 투입되는 노력을 더 필요로 했고 시간을 더 필요로 했던 것들인데, 그거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일도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결과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모이고 일 못하면 일도 안 모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도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성실이 중요했고
그 성실의 그 바탕이 되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본부장이셨고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회장님이 되셨던 저희 3.1회계법인의 회장님께서도 그걸 항상 강조를 하셨고 그 강조를 저도 들었는데 저도 지금 동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업을 하고 나서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실제로 제 회사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에 쓴 것들을 그냥 사진으로 마침 있길래 좀 담아봤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고객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직접 다 이 칠판에 적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적은 화면들입니다. 이것들을 적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고민도 하고 뭐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앉아서 혼자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조직이 되면은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큐라캠 아직도 굉장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홈페이지가 밑에 있는 거가 저희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디자인을 할 줄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있는 전략을 세우는 일도 하고 이런 디자인과 같은 이런 일도 하고 제가 이제 사실 다른 파일을 하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회사를 아까 지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쁜 회사입니다. 제 회사가. 나중에 큐라캠에서 동영상 유튜브에서 한번 회사 소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이쁩니다. 그 회사를 만드는 것도 제가 직접 만들었죠. 매주 가가지고 거기를. 그런 일도 근데 그게 제가 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일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체력이 요구가 되고 성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아직도 지금 시대가 좀 변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직도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시절에 너무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뭐 다른 거 하고 해가지고 체력을 깔아먹지 말고 적당히 하면서 성실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 사장님이 결국 메인이 될 텐데 사장님과 저와의 창업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창업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회계사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좀 더 공신력 있게 발표된 자료가 2022년 말에 발표된 통계청에서 발표된 기업 생멸 행정 통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걸 찾아봐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표 위주로 제가 한번 쭉쭉쭉 적어봤어요. 이게 한 대여섯 장 정도 될 텐데 거기 보면은 1번 표를 보면은 연도별 기업 생멸 현황을 보면은 위에 지금 현재 이제 활동하는 기업을 보면 현재 한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의 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약 한 100만 개 정도가 매년 새로 생기고 70만 개 정도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만 개 정도씩 더 매년 증가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이든 5년 뒤든 하게 된다면 100만 개 중에 한 개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큐라캠도 2009년도에 창업을 할 때 100만 개 중에 한 개 회사가 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년 상당히 많은 이게 이 숫자를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어쨌든 약 한 700만 개의 기업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고 100만 개씩 생기고 매년 70만 개씩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표 3을 보면은 매출의 규모별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전체가 이제 680만 개죠. 아까 2021년에는 700만 개 숫자로 보면은 그 중에서 5천만 원 미만이 340만 개니까 대부분이죠. 50%가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게 되게 영세한 곳이고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되는 게 이제 100억 원 이상 되는 게 구성비로 보면 0.7%.
아주 적죠. 0.7%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큐라캠은 지금 현재 얼마냐 보면 저희 회사의 위주로 보니까 큐라캠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 한 7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에서 100억 미만에 해당되는 회사에 있습니다. 큐라캠은. 그러면은 0.8%에 들어가는 회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상당히 상위권이구나.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50억 이상의 회사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상당한 일을 해낸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숫자로 봤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0억 이상인 회사도 보면은 5.3%, 물론 그 위에 0.8%, 0.7% 해서 1.5% 더하면은 한 6.8% 되겠죠. 그래도 10% 얻은 거예요. 10억 이상만 해도. 1년에 10억 이상의 회사를 맞춘다고,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다. 라고 통계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원으로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1인 기업이 78%,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50인 이상이 0.5%밖에 안 되고, 10명 이상이 3.1%, 5명 이상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을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회사가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창업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성장을 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잘 보이죠. 큐라켄 같은 경우는 현재 30명 조금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에서도 밑에서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3.1%에 해당되는 규모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자가 60%, 여자가 40% 이렇게 이제 대표자 성별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나이로 보면은 30대 미만이 3.4%, 30대가 12%, 40대가 2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나이를 보면은 30대 또는 30대 미만은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은 되게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보면은 또 생기는 데 보면은 30대 미만은 9.7%, 30대는 20%, 40대 2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창업하는 비율은 조금 더 높아요. 20대하고 30대하고 미만하고 30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대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경험을 쌓아서 좀 더 뭔가 경험이 있을 때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큐라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이 50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한 30.8%에 해당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속하는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고, 창업하는 나이로도 뭐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닌 그런 상황에 큐라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큐라캠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저희 사장님이 나이 자체는 이제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창업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나이로 환산해 보면은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 30대에 창업한 걸로 생각해도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 나이 때도 30대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창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얼마나 생존해 있느냐라는 것을 봤더니만 창업하고 나서 1년 내에 40%가 없어지고 5년 뒤에는 거의 3분의 2가 소멸됩니다.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을 보면 28%, 29%, 31%, 32%, 33% 이렇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는 다 소멸되고 5년 지나면은 3분의 2만 남아있고, 큐라캠은 현재 15년 됐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큐라캠이 15년 됐다라고 생각하면 뭐 다행히 오래 생존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창업하고 나서 상당히 어느 기간 동안은 좀 힘들 거를 각오를 하고 체력을 비축하면서 열심히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제가 하나 봤는데 2023년도에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 창업기업 실태조사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창업하는 동기를 보면 가장 많은 50%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37%가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31%는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큐라캠은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좀 더 많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돈을 더 벌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적성에 맞다, 이게 대부분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싶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큰 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하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적은 돈과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반대로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은 대부분은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기술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큐라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창업 아이디어, 기술과 관련한 분은 다른 분이 있었고, 실제 대표이사는 관리에 적합한 분이 와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런 통계 수치로 봤을 때 대다수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좀 더 소수에 해당되는 케이스였었는데 좀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고, 창업의 장애 요인으로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돈이 없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금 확보가 71%의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지식이나 능력,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는데, 다 돈이 없다라는 거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창업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창업할 때 돈은 어디서 조달했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다 자기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억 8천 정도, 3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 돈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서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엔젤, 벤처 캐피탈 투자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정부 출연금 보조금 또는 그 앞에 정부융자 보증금, 정부융자 보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큐라캠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업이 한 몇 년 동안 몇 년 지내고 나서 다시 또 자금의 위기가 매년 있지만 큰 자금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하다 보면 생각만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자기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아마 이 앞에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원자력 협력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큐라캠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라캠의 고객은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있는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도 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원자력 협력재단 같은 곳에서 전시회와 관련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 지원을 해서 관련 경비를 지원받아서 가서 하고, 거기서 또 성과를 내면은 그 성과를 낸 것이 실적이 되니까 실적으로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큐라캠은 예를 들면 도와줬더니만 실적을 내는 회사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지원을 받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부르고, 그 다음에 더 큰 성공은 또 더 큰 성공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룩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기 좀 더 좋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큐라캠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아까 보여드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큐라캠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이제 박사로 지칭이 되는 실제 큐라캠의 메인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큐라캠의 메인 스트림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돈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큐라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관리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회계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공략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우리한테 도와주면 우리가 실적으로 보답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아와서 하고, 그 돈으로 연구를 하고, 이러니까 이원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도 뭐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언어도 좀 더 잘 통하고, 어떻게 제가 대응하는지도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럼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우리 박사들도 할 수 있어요. 단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착용을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제도 또한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창업할 때 목표 시장은 대부분 다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큐라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여성 CEO에다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30대에 창업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그리고 코넥스에 상장했고, 그 다음에 큐라캠은 처음부터 아까 말했지만 고객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를 목표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큐라캠 같은 경우는 일본을 목표로 해서 일본을 먼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진출하고 유럽 진출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미국과 유럽을 계속 시장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큐라캠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 케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건 성공 케이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큐라캠은 굉장히 소수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창업 통계를 보면 소수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서 건전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 지금을 창업하게 된다면 또는 몇 년 뒤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소수의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15년 뒤에 큐라캠과 같은 자리에 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세는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좌절하고 싶은 순간,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힘든 순간들은 반드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큐라캠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몇 년 뒤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줄지는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고 저희는 이제는 예전보다는 더 안정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라캠은 뭐 하여튼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동안 큐라캠이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될 때는 저희 자신의 노력도 물론 제가 이제 노력을 중요하게 오늘 강조를 했으니까 노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의 한 축에는 원자력 현미재단도 있었고 또 다른 기관도 있었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큐라캠은 목표는 굉장히 큰 회사가 돼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런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되지 않을 거예요. 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다만 큐라캠은 여러분들도 오늘 큐라캠을 알고 갔지만 다른 분들도 그 당시에 큐라캠을 처음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2년 뒤, 3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큐라캠이라는 이름을 우연히 어디선가 봤을 때 또는 어디선가 찾아봤을 때 절대 부끄럽지 않은 회사가 되어 있을 거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회사, 스스로 떳떳한 회사, 그리고 나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회사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다짐이고 저희 사장님의 다짐입니다. 저희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일을 할 것이고 지역사회의 이바지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지만, 그래서 크게 돋보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큰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작지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큐라캠 알고 있어. 저 회사에 누구를 알고 있고 저 회사 나도 이런 인연이 있었어 라고 누군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큐라캠의 목표고 그런 마음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죠. 하지만 대표이사와 같이 창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도 같은 마음이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그 부분 보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향후에 제가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첫 번째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두 번째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창업하는 경우보다는 사회에서 몇 년 경험을 쌓고 창업하는 데이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이 통계 자료에서 봤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창업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려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약간을 쌓은 다음에, 그렇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는 너무 늦으니까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고 한 번의 작은 실패를 맛본 다음에 큰 성공을 맛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큐라캠은 다행히 한 번에 창업에 실패 없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큐라캠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하기를 항상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가 됐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짜잘한 질문이 좀 많은데 하나씩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CFO님과 CEO님께서 경영학 회계 쪽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 방사성 표지 화합물을 합성하는 회사를 세울 아이디어를 내셨을까가 제일 첫 번째 질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약 산업을 맡으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제약 산업이 미래에 굉장히 주목받는 사업인데, 한국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에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제약 산업의 성장성은 3에서 5%에 불과하지만, 제약 산업을 도와주는, 신약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해주는 CRO라고 하는 산업의 성장 속도는 2배 이상의 성장 속도를 가졌더라라는 것이 그 당시 산업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산업을 창업하는 것보다는 제약 산업을 지원하는 곳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살아남고 생존하고 성장하기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이 왔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는데, 그 제안이 왔을 때 그 제안이 유효한지 안 한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네. 처음 창업을 하셨을 때 그 CTO가 CEO를 설득해서 했겠지만 CEO가 나름의 가치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뭐 어떤 식으로 했을지 좀 궁금한데. 첫 번째로는 제약산업에서 이제 소위 CRO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에 해당되는데, CRO라고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는 걸 지원하는 회사였잖아요. 저희는 어디 지원하는 회사인데, 그런 지원하는 기능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사업을 합시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래 했을 때 이 제안이 내가 받아야 될 제안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가치가 없어서 안 해야 되는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을 볼 때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본 것처럼 산업의 재무제표도 있지만, 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전문가들이 낸 산업 분석에 대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은. 그런 것들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읽고 공통적인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은 그 산업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큐라캠이 이 아이템을 정한 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제약 산업이 과연 좋은 산업인가?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제약 산업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좋다라는 거는 쉽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약 산업에서 제약회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기능의 산업은 어떤가? 거기에 대한 리포트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약산업은 한 5% 언더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CRO의 성장률은 그 당시 10%를 상회했었거든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의 평균 성장률이.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것이 그러면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누가 있지? 내 경쟁자가 누구지? 라는 것을 봤었죠. 근데 국내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어디 있지? 라는 걸 봤는데 시장은 국내에도 없었어요. 또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국가별로 이 시장이 어디가 제일 크지라는 거 봤을 때, 제약산업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한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2% 언더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국 시장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약산업에서 국가별 마켓쉐어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지금은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 큐라킴이 창업하던 2009년, 10년 그 당시에는
1등이 미국이었고 35%,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10%. 바로 한국 옆에 있었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나는 일본을 대상으로 그럼 해야 되는구나. 한국은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본에는 라디오 레벨링 업체가 있나? 찾아봤죠.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가별 순위로 봤을 때 2등 시장이 한국 바로 옆에 있었고 우리한테 타임존도 갖고 바로 옆에 있었고 거기에 라디오 레벨링 업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 하면은 한국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순진한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그 플러스 일본에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동경대를 졸업한 박사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뭐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럼 표주화물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거를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수출을 할 때 수출 통제가 좀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건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떤 기관에 들어와서 나가는 전 과정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 비행기에 실어 보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러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 그 과정에서 감독자 면허를 가진 직원이 저희가 또 필요한 거고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이게 처음 있는 프로세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 시행착오들은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포 붙이듯이 또는 물건 보내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뭐 용기부터 달라야 되고 승인도 따로 얻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제들은 존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여러분들과 같이 전공을 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메인 수출 대상국은 일본인가요? 현재도 가장 큰 대상국은 일본이고 일본이 저희 회사 매출액의 한 50%, 40%에서 50%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한 10% 정도 조금 넘고 나머지 미국과 유럽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시장이 더 크니까 이쪽이 한 70%를 하고 일본이 더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커지면서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저희 큐라캠의 목표입니다. 네. 그 공인회계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사실 어려운 시장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그 주변 가족분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집에 결혼을 그 당시 이제 결혼을 한 상태인데 결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는 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결혼 안 했겠죠. 근데 다행히 저는 뭐 집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의견에 따라줬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들이 훨씬 더 이제 왜 회계사 그 당시 이사였으니까 뭐 돈도 제법 벌었고 사실은 큐라캠에 들어와서 그 당시 돈 벌던 것보다 지금도 급여가 그 당시 15년 전에 제 급여보다 못해요. 15년 전에 훨씬 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그 당시보다 못했기 때문에 아까 창업의 첫 번째 동기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달성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저희 사장님하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벗어나면 저희 사장님과 제가 상당히 친해진 계기 중에 하나는 3.1회계법인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었어요. 3.1회계법인에서 사회공헌 활동한다는 것이 3.1은 당연히 큰 회사고 돈이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하는 게 돈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겠죠.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흔히 하던 것이 뭐 집 짓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연탄 나르기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 당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긴 한데 3.1에 3.1 그 투명 대상이라는 제도를 그 당시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회에 3.1도 돈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여러 이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그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내가 쓰인 돈을 엉뚱하게 쓰더라. 저거들이 다
알아서 저끼리 나눠 먹고 실제 목표로 하는 데는 안 쓰더라라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물론 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야, 이 돈이 잘 쓰이고 있어라는 거를 말했을 때 가장 잘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계사라는 거예요. 회계사가 어느 기관을 가가지고 내가 이거 봤는데 얘들 돈 잘 쓰고 있어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회계사가 말하면 잘 믿어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사회기관을 심사를 해가지고 얘 투명해 라고 상을 주자. 그러면 얘한테 기부금이 더 모일 거다. 그리고 얘가 잘할 거다. 그 일을 우리보다 더.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얘를 칭찬해 줌으로써 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명 경영 대상을 신설을 합니다. 그때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근데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큰 비영리 기관이에요. 심사를 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회사는 그런 일을 하고, 반면에 이제 시작한 회사,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들처럼 창업하는 회사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꿈처럼, 큐라캠의 처음처럼 창업하는 회사는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는 어쨌든 증빙 자체도 하기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컨설팅을 하겠다, 회계법인이. 여러분 앞으로 돈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도 이렇게 하고 자료 정리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부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명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라는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총괄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이 신숙정 사장님과 거기 그 부분에 뜻이 맞았죠. 그래서 뭐 탈북인 단체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하면서 컨설팅하고 이런 데서 뜻이 맞아서 이제 그런 선한 뜻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순진한 생각들이 조금 있었고, 그 과정에서 3.1회계법인에서 나름대로 뭐 안정적으로 승진도 안정적으로 했고 뭐 돈도 좀 안정적으로 벌고 했었는데, 그때 좀 더 제약 산업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멋진 회사를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 큰 회사가 아니라 멋진 회사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도 30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더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저도 강했고, 저희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돈이 많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훨씬 더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경제적으로 당시 좀 불안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불안정한데 그래도 좋은 뜻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허락을 한다면, 회사가 좀 된다면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고, 뭐 전과가 있는 학생이라든지 전과가 있는 소년범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원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실현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 이유는 돈이 없다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는 이유고, 저희 사장님은 계속적으로 그거를 말씀하셨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을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었고, 사장님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제가 계속 반대를 했죠. 아직 우리가 없어서 그 정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도 하기 힘듭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제 그나마 조금 이야기할 수, 이건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회사가 3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을 지금 같이 데리고 도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은퇴를 하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채용을 해서 같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은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회계사를 포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는 좀 순진한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은 더 벌고 싶고요. 또 있습니까 혹시? 네. 저는 이제 원자력공학을 주전공을 하고 있는데 경영과학을 복수전공으로 유니트에 재학 중인데요. 네.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보통 원자력공학과 경영과학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왜 복수전공을 하냐, 보통 네. 원자력공학 학생들은 신소재나 기계를 복수전공을 많이 하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경제라는 과목에도 관심이 있어서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력과 또 이제 경영 두 필드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분들을 뵙기도 힘들어서 언젠가 뵙게 되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전 정작 사실 경영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창업에도 그렇게 큰 뜻이 없고 전 정부부처나 그런 데서 일하고 싶고 당연히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인데 현재 두 필드를 어느 정도 접해 보신 건데 과연 꼭 창업이나 이런 데 뜻이 없더라도 과연 원자력과 경영이 과연 서로, 그러니까 원자력 대학원 진학할 거지만 경영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유의미하게 제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약간 저 스스로도 의문이 들어서 경영 부전공을 그냥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을 전공하는 것이 실제 실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다른 전공보다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되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전공도 마찬가지, 원자력과 관련한 전공이 그 전공을 살려서 어떤 직장을 찾고 그 공기관의 연구원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저는 이런 관점에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실, 체력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얘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나의 능력도 기르고 해야 되는데 성실과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만약에 그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같이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의 동료들은 비슷한 전공을 가진 비슷한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 같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내가 하는 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드는 문서의 수준을 만들고 내가 내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내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노력을 조금 더 노력이 빛이 나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이드에 뭔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의 주 전공, 주 필드로, 주 트랙으로, 메인 트랙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비록 경영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회계사지만 제 친구 회계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건물을 지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법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소송을 하면서 해본 친구들도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도 많고 걔들과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전통적인 회계사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경험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경영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창업 자금 관련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교수님과 이제 같이 창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 자금 비율보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비율이 좀 높은 상태로 네.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이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금이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정부 지원금이 조금 더 많은 상태로 시작했을 때 혹시 발생하시는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원천이 자기 자금이 아니라 정부 자금 또는 다른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원천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금에 대한 문제 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어려움이라고 했던 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한 사람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목표고 창업을 했을 때는 내가 창업한 아이템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경쟁력을 기르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창업을 한 그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 큐라캠으로 치면 라디오 라벨링이라는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잘하고 인정받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큐라캠에서 자금의 문제, 인력의 문제는 나한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적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자금의 자금 출처 또는 자금의 원천에 따른 어려움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 창업은 어차피 실패할 창업이에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크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금이 아닌 타인 자금, 그 타인 자금이 정부든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든 아니면은 또 은행이든 또는 내 친구든 간에 타인 자금은 항상 본인의 자금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갚아줘야 된다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 자금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갚아주는 의무가 상당히 적은 쪽에 속하는 자금이에요. 은행 쪽은 좀 더 강할 거고, 벤처 캐피탈도 더 강하고, 걔들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오직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는 단순히 그 목적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은 결과적으로는 창업을 성공해서 내 메인 아이템에서 성공을 해서 갚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돈을 쓴 사람은 남의 돈을 쓴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자기 돈을 낸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정부 자금을 쓴 거는, 정부 자금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자체는 저는 사실은 자기 자금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정부 자금을 얻어서 출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작년에 코넥스 이제 상장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그 전과 후에 있어서. 일단 코넥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그 전과 후에 있어서. 일단 코넥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또 아주 익숙한 시장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하고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기가 일반적으로 상장됐다라고 하는 회사들이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코넥스는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단계에 속하는데 역시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일반인들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 주식이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거나 주식이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안정성 또는 재무적인 안정성이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안정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자료를 통해서 결국 설명하는 거니까, 구두로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서 그 어느 정도의 미니멈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상장이 승인이 돼서 상장이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큐라캠이 코넥스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시장이지만 코넥스에 상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큐라캠이 공식적인 외부 기관에 의해서 성장성 또는 안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외에 달라진 거는, 그래서 큐라캠과 관련한 정보들을 인터넷에 이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저 같은 이제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볼 때 이제 공시 자료 찾아보고 하는데, 그 공시 자료에 보면 재무제표도 나와 있고 회사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공시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공시하는 인터넷 그런 사이트에다가 공시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 의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계속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의 정보들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좀 달라진 거고, 그 외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달라진 부분은 따로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말해주시는데 먼저 안면법 걸려가지고 여러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말고도 약사법도 같이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약사법에 대해서는 큐라캠이 만든 그 레드 레이블링 컴파운드 방사성 동위에서 표지 화합물이 임상 실험에 사용되기 될 경우에 약사법에 의한 약사를 고용해서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QA와 QA라고 하는 QA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이 잠깐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큐라캠은 경기도 김포에서 시작해서 오송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옥을 지어가지고 아주 멋진 사옥을 지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김포에 있을 때는 동물에 사용되는 컴파운드만 합성을 했다가 오송으로 오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사람에게도 투여할 수 있는 그 컴파운드 합성을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건물도 시설도 바꾸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검토를 했는데 규정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어려웠다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걸로 결론은 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큐라캠이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규정을 큐라캠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석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사례를 확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큐라캠이 201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2019년도 말 정도 돼서 그 2020년도 가까이 돼서 처음 서비스 시작하게 됩니다. 2년, 3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식약처하고 이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비단 약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해석을 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외에도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컴파운드를 제공하고 있고 식약처 실사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 해석을 둘러싼 문제는 더 이상 없지만 국내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과연 이 회사에 이런 일에 이런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규제하는 규정과 의약품을 규제하는 규정이 완전히 다른 규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코로나 때 들었던 음압 관련한 규정이 있잖아요. 음압을 해야 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대학에서는 양압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공간이 있고 여기서는 음압을 유지해야 되는 공간이 있고 서로 규정이 다른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지난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근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가서 그게 최초의 분야가 된다면은 뭐 그와 유사한 규제기관과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적절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사는 저희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리도 그렇습니다. 네. 의약품도 규제를 받습니다. 받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을 만드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필요 없다라고 유권 해석이 한국 식약처도 내려졌고 그 식약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 외국 사례를 이제 갖다 대는 것이 중요했는데 외국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큐라캠이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약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국에 없다는 것이 이걸 외국에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외국에 그러면은 약사를 비롯한 파머시 그 약사 면허를 가진 또는 그 회사의 QA는 도대체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직접 식약처하고 미팅도 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대한민국에서 레드 레이블링 컴파운드를 합성하는 업체는 약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 결론입니다. 네. 향후 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 큐라캠이 작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한국이 2%, 일본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 80%에서 90% 시장이 해외에 있는 건데 미국하고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급선무의 상황이고
그 미국하고 유럽 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좀 더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1단계의 그 저희 당면한 과제이고, 그 과제 하에서 당면한 하나의 애로점은 뭐 지금 현재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큐라캠이 표지에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은 카본 14, 탄소입니다. 탄소 14C를 사용하고 있는데, 14C가 연구용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에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저희가 카본 14를 가져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를 외국에서 어떤 일감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재로서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이제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러시아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물건 수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현재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하긴 했는데, 현재의 당면 과제는 하여튼 그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다른 서비스를 붙여서 종합 CRO로 나간다. 저희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원재료 수급을 해결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그게 단기적으로 2, 3년 내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전쟁이 수행 중인 나라로 가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제 네. 됐을까요? 네. 네. 원자력 쪽 동위원소나 방사선을 쓰는 의료 쪽을 이렇게 좀 쳐다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원자력 학부로 이렇게 공학을 나오고 나서 의료기기라는 학과 이름은 의료기기 쪽이라가지고 실제는 이제 감안할 필요한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딱 원자력 방사선 치료 쪽을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원자력적 규제랑 제 분야 의료기기 쪽 규제랑 좀 겹치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이중 규제가 있다는 게 되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사업하실 때 실제로 뭐 방사선 치료 기기나 방사선 배팅 장치 만들어가지고 만든 사업하시는 교수님이나 뭐 CEO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의약품을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딱 그게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게 그냥 인터넷 막 떠들어다니면 누구나 접근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동시에 누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뭐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맞아요. 큐라켄 같은 경우에 그런 이슈 때문에 3년 동안 서비스를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실제 아까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3년 동안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약품을 만드는 그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그쪽 규제기관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약품의 관점에서만 봐서 어떤 규제 시스템을 쫙 확립을 해놨고, 글로벌리 아주 통일되게, 또 원자력 쪽으로 또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하나가 확립되어 있는데, 묘하게 방사선 의약품 또는 방사성을 사용한 의료기기 또는 저희처럼 뭐 방사선 뭐 그런 관련한 부분을 하는 데는 두 개의 규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도 정책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허가를 하는 별도의 기구, 의료기기를 허가하는 쪽에 규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쓰이기 때문에 방사성과 관련한 기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큐라켄도 마찬가지 두 개의 규제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게 있어요. 완전히 상충된 큐라캠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어떤 공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음압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양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압을 하면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고 양압을 하면 저기서 승인을 안 해주고, 둘 다 아무 데도 승인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아요. 어느 기관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은 않고 그냥 나는 이거니까 이거 무조건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저기 가면 저기는 나는 이거니까 이거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해.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의료기기의 회사들이고 저처럼 의약품을 하는 회사, 의료기기 협회가 있고 예를 들면 저처럼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의료기기 협회는 또 방사성이 안 다루는 의료기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그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정부기관이나 각 기관에 있는 데서 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주냐라고 사실 서럽기도 하고 원망되는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게 쉽지 않았고 실제로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한 사람은 큰 손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려웠고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약간 존익적인 문제가 원자력법 전문가하고 약사법 전문가하고 이론기법 전문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아마 제일 힘든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이거예요. 그 인천에 비엔시티 하는 보론 뉴트럴 캡슐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측하기로는 그냥 보론 연구도 쓰고 뉴트론도 쓰고 그 의료기기로 적용이 되니까 뭐 이렇게 약사법, 의료기기법 이런 것들 다 걸릴 텐데 이거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뭐 같은 생각이 인간은 뭐 이렇게 가이드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같은 생각입니다만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걸로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한 개 더 받고 끝낼게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병섭 감사합니다.